송은상 소설 환지통. 숲은 반쯤은 산 그림자에 갇히고 반쯤은 밝은 햇살 아래 놓여 있었다. 나는 숲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나를 앞지르며 달려가 단풍나무 우듬지를 흔들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바람 끝에 매달린 시간의 꼴이라도 본 것일까? 나는 서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증세의 전조는 그렇게 찾아왔다. 서늘한 느낌이 등줄기를 스치다가 늑골 사이로 휑하니 바람이 불고 갈빗대 안쪽이 스멀거리기 시작한다. 한번 스멀거리기 시작하면 갈빗대가 아프도록 긁어대도 그 깊숙한 곳에는 도달할 수 없다. 가려움은 급기야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고 말 것 같은 충동에 빠뜨린다. 그 충동과 싸우는 동안 갈빗대 안쪽이 그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곳이 사정없이 가려워지곤 했다. 모든 신경가닥이 오롯이 일어서서 눈앞이 안 보이고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한 후에야 서서히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면서 허공 속으로 사막의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갈증과 함께 기묘한 열망이 차오른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증세였다. 나는 숲으로 나갈 때마다 오래전부터 사두었으나 시간이 없어 못 읽었던 책을 챙겼다. CM 디렉터니 CM 프로듀서니 카피라이터니 하는 이름의 직업을 가진 나는 오랫동안 상업적인 이유로만 책을 읽었었다. 일본의 선정적인 광고 잡지들, 유행에 민감한 서구의 대중 잡지들, 뉴스위크나 타임지 같은 시사 주간지조차 광고를 보기 위해 읽어왔다. 이사 오면서 사과상자에 담겨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진 그 책들은 창의성 대신 모방의 기교만을 가르쳐주곤 했었다. 한때 나는 시인을 꿈꾸었다. 선배의 추천으로 광고회사에 들어간 그때까지도 나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시를 쓰듯 광고 카피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시에는 있으나 광고에는 없는 것, 그게 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낮은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뇌전증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기라도 할 것 같은 날씨였다. 그날도 나는 종일 새로운 광고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의 신간 잡지에서 아이디어를 훔쳐내야만 했다. 부하 직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그 일을 누구에겐가 떠맡길 수도 없었다. 기모노 입은 여자 대신 한복 입은 여자를, 서 있는 포즈까지 그대로 모방하고는 카피를 생각하고 있었다. 광고가 없는 삶이란 시가 없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카피를 비누 거품처럼 신선하고 커피처럼 따끈따끈한 카피를 써요. 아직도 카피라이팅을 창작이 아닌 복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편견을 버려요. 광고를 우연의 산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얼마쯤 천재 같고 얼마쯤 머저리 같은 반 딴따라들이 자다 깨서 갑자기 떠올린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으로 만들어낸 눈속임 같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광고에도 진실이 있는 거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나는 직원들을 향해 잔소리하곤 했었다. 그런데 5잔의 커피를 마셨지만 새로운 문화는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마감 시간이 가까워서야 카피마저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광고주들은 매출에만 신경을 쓸 뿐 표절을 문제 삼지는 않으므로
그 일은 무사히 넘어가고 말았다. 어렴풋이 증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처음엔 누군가 그런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줄기가 서늘했다. 전에도 그런 정도의 곤혹스러움은 자주 느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서늘함이 어느 순간 늑골을 파고들어 휑하니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갈빗대 안쪽이 스멀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스멀거림은 야비하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또아리를 틀고 줄기차게 신경을 건드렸다. 영영 죽겠지? 스멀거림은 가려움으로 발전하여 약을 올리고 있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몇 번이고 피가 나도록 긁어댔지만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갈빗대 안쪽을 절개하고 칼로 환부를 도려내기 전에는 사라져 줄 것 같지 않았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갔다. 서둘러 퇴근하자마자 목욕탕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피부가 벗겨지도록 때를 밀었지만 그 스멀거리는 느낌은 좀채 사라져 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수시로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양했고 괴로움의 정도도 달랐으며 뚜렷한 법칙도 없었다. 일정한 패턴이라도 있다면 필사적으로 피해보련만 그 증세의 출몰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산책을 나가는 길은 다행스럽게도 낯설었다. 아는 사람도 참견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다. 숲으로 가는 길에는 평평한 풀밭에 거대한 돌이 5개쯤 놓여 있었다. 고인돌 유적지였다. 과연 몇천 년 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무덤으로 썼을 만큼 풍광이 좋은 곳이었다. 멀리 한강의 흐름이 내려다 보이고 위쪽으로는 제법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는 곳. 이곳에 들어서니 바람의 흐름도 조금 느려지고 햇살도 잠시 머물러서 눈부시게 고여 있었다. 시간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낮은 가락으로 흥얼거리는 듯 했다. 인간은 가고 무덤만 남는구나. 순간 내 영안은 밝아져서 투시법을 구사하는 지관처럼 조용히 백골로 누워있는 시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즘 들어 눈앞의 사물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방금 마시던 커피잔이 보이지 않는데 다탁 위에 사막을 지나가는 한 사내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이는 시기다.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멀리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와 평행으로 누워있는 선사시대의 백골은 이끼 낀 돌 화살촉이나 민무늬 토기와 함께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디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이런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간밤의 음주로 갈증을 참지 못해 잠이 깬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멈칫했다. 아내가 어둑신한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물들인 붉은 머리로 울고 있는 아내는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어 온 소포처럼 엉뚱한 곳에 부려져 있는 듯 싶었다. 아내는 더 어울리는 곳으로 갔어야 했는지 모른다. 성취 욕구가 유행병처럼 번지던 시절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처가에 극심한 반대가 없었다면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다정하게 이런 말들을 해줘야 할 것 같았지만 진실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내가 공인중개사로 나서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었겠어요?
제이만 아니라면 창밖으로 몸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아내의 담은 입술 사이로 흐느낌과 함께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래, 아내는 운이 나쁜 것이다. 나는 아내를 비관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10여 년의 결혼 생활이 매일 똑같은 레코드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주 좋아하는 곡도 아닌데 그 정도 리플레이해서 들었으면 실증 날 때도 되었다. 섹스조차 타성에 젖어버린다는 것은 실증 나는 일이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내가 잠든 사이 아내가 늘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짧은 탄식과 함께 조근조근 속삭이면서 전화 통화에 취해 있는 적이 많았다. 깊은 밤,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오랜 시간 쌓아놓았다고 생각한 믿음을 한꺼번에 무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아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매일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명백한 불륜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에게서 이물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친구예요. 그럴 때면 아내는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며 황급히 핸드폰을 껐다. 이상적인 부부는 친구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내가 늘상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느 땐가부터 아내의 통화는 늘 길었다. 누구에겐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는 외로움이 있었던 걸까? 폰팅 중독이라도 걸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나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 끊을 때를 줄곧 생각하는 타입이다. 어떤 말 다음에 혹은 어떤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한시도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도 기나긴 통화에 매달려 있었다. 어찌되었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게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카피라이터는 마흔이 정년이야. 나는 아내를 설득하려 애썼다. 경영혁신을 한답시고 우리 그룹 전자 쪽에서 상무가 새로 왔어. 그 작자는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요구하는데 이건 야만인보다 더하다고. 광고판의 생리를 조금도 모르면서 다그치는데 벗겨 화끈하게 못해 하며 조져대는 거야. 그저 성감대만 건드리면 되는 줄 알고 벗기는 것도 지겨워. 재능 있고 감각이 있었잖아. 아내는 말했다. 세밀한 셈은 죄다 말라버렸어. 두레박을 던져봐야 퍼올리는 건 흙탕물일 뿐이야. 누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난 황폐해져 버렸어. 어느 날부터인가 적절한 카피가 떠오르지 않았어. 쥐어짜도 기발한 착상이 나와주지 않았다고. 언젠가 그러지 않았어? 서로 베껴 먹고 사는 거라고. 내가 그랬던가? 언제? 광고란 반쯤 진실인 것을 가지고 몽땅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언제? 20세기 최고의 예술 형식이라고 한 마샬 맥루한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시인의 꿈을 버리고 택한 직업이었는데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마구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말았다. 이 잡지 저 잡지 뒤져내요. 혹은 위성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표절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을 아느냐고. 누군가 실컷 조사하며 엿본다고 느끼는 순간 견뎌야 하는 모멸감을 아느냐고. 머리가 하얗게 발에 껍데기만 남는 느낌을 아느냐고. 손 닿을 수 없는 곳이 스멀거려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실컷 패주거나 맞고 싶다고. 이젠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지 않았을까.
구조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무는 반으로 줄이라는 주문이었다. 나는 부하 직원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매일 밤 술에 빠져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내 머릿속엔 구체적인 대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젊은 애들의 가능성이나 감각 또는 재능보다는 내가 가진 인맥이나 경험, 오랜 세월 일하며 습득한 노하우가 훨씬 중요하다고 속으로 자의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눈을 질끈 감고 겨우 어려운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을 때까지. 다음 순서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은 나도 몰랐었다. 그룹 차원의 일이라 어찌 손써 볼 수가 없었네. 미안하네. 상무의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흐르는 서늘한 느낌은 갈빗대 속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어 스멀거리기 시작한 얘의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가려움증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여느 때라면 기껏해야 30분 정도면 가라앉던 증세가 1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당장 눈앞에 호구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미 각본에 있었던 일을 나만 모르고 꼭두각식처럼 드라마를 연출했던가. 수치심은 가려움증을 더욱 참을 수 없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병원을 찾아가는 일뿐이었다. 피부과와 내과를 거쳐 정신과까지 가야 했을 때 나는 어느덧 체념하고 있었다. 증세의 출몰이 빈도수를 높이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다. 그러나 아내에게 전말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증세를 이해시킨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도 당신은 팀장이잖아. 아내는 고집스러웠다. 절반을 줄이라는 주문이었어. 그 절반 속에는 가능성과 재능으로 꽉 찬 젊은 애들 뿐이었다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말하고 있는 사이에 얘의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가려움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상이 불확실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뻗쳐왔다. 순간 주먹으로 아내를 내리쳤던가.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는데 울음소리에 퍼뜩 놀란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집안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쉴 때가 되었어요. 나는 멍청하게도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랐던가. 하지만 아내의 옷차림은 나날이 세련되어 갔고 숨길 수 없는 생동감으로 살아났다. 밤늦은 시간 걸려오는 낯선 전화 목소리는 공기층 사이에 피어나는 미묘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나는 공연히 세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 아내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잠자리는커녕 아내의 눈빛만 보아도 얘의 증세가 도지는 것이었다. 갈빗대 근처는 긁어댄 흔적으로 피멍이 들게 되었다. 이러다 돌아버리겠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아내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나는 고인돌 무덤을 떠나 숲의 초입에 들어섰다. 야산치곤 나무들이 제법 많았다. 대수롭지 않은 야산을 두고 숲이라고 부르는 건 나 혼자인지도 모른다. 야산이라고 하면 헐벗은 현실이 느껴지지만 숲이란 단어는 비밀스럽고 형이상학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광고장의 편견인지 모르겠다. 노약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 통나무 계단이 구불구불 정겨웠다. 상수리나무와 오리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아카시아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오랜 세월을 지켜온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쏴쏴 하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온 몸을 던져 흔들리면서
먼 곳을 향해 서로를 부르는 손짓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고 있었을 텐데도 전혀 지루해 보이지 않았다. 인생을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통나무 계단은 제법 오랫동안 이어져 올라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운동을 게을리해온 육체는 금방이라도 항복해버릴 것처럼 거친 숨을 토해낸다. 종아리의 근육은 형편없이 이완되어 있다가 벼랑간 요구되는 긴장감을 견뎌내기 힘들어한다. 나이 들면서 모든 근육은 풀어져 늘어지는데 발바닥만 굳은 살을 가지게 되었다. 발뒤꿈치의 굳은 살을 생각하면 삶이 불가사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부드러운 흙이 발바닥에 느껴진다. 한 줄기의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땀을 씻어준다. 매일 산책할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으니 오죽 좋습니까? 시세보다 조금은 비싸다 싶은 것도 까닭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는 게 내다 보였다. 그런데도 숲은 아직도 많은 부분 훼손되지 않은 채 원시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몰려든 산책객의 무리가 밟고 지나간 자리를 놀라운 복원력으로 복구시키는 모양이었다. 그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은 고스란히 인간의 마음마저도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삿짐을 푼 첫날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디선가 헐거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단속적인 소리가 신경을 갈가대고 있었다. 헐거운 패킹을 타고 새어나오는 누수가 이상하게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머리맡이 훤해질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이제 꿈은 조금씩 새어나가는 물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인생은 내 몫보다는 타인의 몫이 클 것이다. 견디기 힘든 불면의 그림자가 서서히 어둠과 함께 거칠 때 나는 다만 환경이 낯설었던 것뿐이라고 애써 생각하였다. 기실 광고장이의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 경기의 회복세를 보아 광고 대행사를 차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대기업에 고용되었을 때보다 자유로이 사업적 수완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내 몫의 꿈이 남아있기라도 한 건가?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분간 아무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금연구역임을 알면서도 한 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언제나 그랬지만 담배를 피우고 나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나는 갈증을 속으로 사귀며 정자 쪽으로 다가갔다. 갈산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러고 보니 칡덩굴이 많은 숲이었다. 정자 가까이 다가가자 이미 그곳 귀퉁이에 한 내방객이 앉아 있었다. 마흔이 채 안 되었을까? 한 여자가 바삐 손을 놀리며 무엇인가를 짜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화 시대에 농경 사회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수공업이라니. 여자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신기해 보였다. 내가 정자마루의 반대편 귀퉁이에 몸을 부려놓았을 때 여자가 잠시 얼굴을 들고 바라다 보았다. 새벽에 켜둔 가로등처럼 날이 밝으면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인상이었다. 나는 들고 온 책을 펼쳤다. 인간은 한계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갈대이다. 그를 부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부순다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존귀한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고 속에 있다. 그럴까?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것일까? 사고 속에서조차 존엄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괴심을 불러일으켰다. 치사할 만큼 지속해지다가 막을 내렸구나. 나는 다시 담배를 피웠다. 몹시 목이 말랐다. 혹시 이곳에 약수터가 없나요? 여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디론가 슬쩍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눈빛 속에 푸른 섬광이 번뜩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숨기고 있는 젊음의 증거로 느껴졌다. 약수터는 저 반대편에. 여자의 손이 멈칫 뜨개질감을 내려놓으며 조그만 보온병을 들어보였다. 커피를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티슈를 한 장 꺼내어 보온병의 컵을 꼼꼼히 닦았다. 그리고 커피를 따라주었다. 매우 소심하며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온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는 헤이즐넛이었다. 향이 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나였지만 커피는 그런대로 맛있었다. 정말 잘 마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처음이라서. 여자가 내가 읽고 있던 책의 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일 이곳에 오시는가 보지요? 네, 참 좋은 곳이군요. 지금 짜고 있는 게 스웨터지요? 그 스웨터를 입을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여자 옆에 놓여있는 보온병, 따뜻한 느낌을 주는 털실 뭉치, 그리고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뜨개질. 갑자기 삶이 단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서서히 안도감이 몰려왔다. 이 시각이 제일 한가해요. 숲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숲이 가장 한가해지는 시간에 한 여자와 한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매우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전생에 어느 곳을 다시 찾은 듯 오랜만에 편안한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갈빗대 근처에 긁어댄 상처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은 신기하게도 무사한 하루였다. 늘 딱지가 앉기 전에 다시 긁어댈 수밖에 없었는데 긁어대고 긁어대도 한 번도 그 깊숙한 곳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시원한 적이 없이 그저 흉측한 외상으로 간신히 버텨온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무사했던 것이다. 나는 휘파람을 불며 아직은 강건한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에서 육체는 아직도 달려갈 길을 묵묵히 가겠노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때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려왔다. 1번, 2번, 3번. 몇 번의 신호음이 들리고 응답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분탕한 활기에 차 있었다. 당신 자고 있군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10시까지 나와요. 이번 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 아내는 변호사가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당분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당분간 헤어집시다. 그 말은 내가 먼저 한 말이었는데도 배반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유보되었던 식욕이 되살아난 것처럼 허기가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어제 사다 두었던 바나나가 독소 같은 검은 반점을 무수히 내뱉고 있었다.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 한 입 가득 베어 물자 명치 끝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어 천천히 마시면서 그 이물감을 차분히 눌렀다. 아주 오랜만에 먹는 바나나였다. 게으른 사람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둔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으로 허기를 달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선 요리책을 사야 할 것이었다. 당분간 나는 아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애초에 혼자 사는 불편함을 참을 수 없어 한 결혼이었는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건 아이러니였다. 아내는 그런대로 괜찮은 여자였다. 아내는 자신의 부재를 당장 아쉬워하는 존재로 떠오르게 함으로써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던가. 주변머리 없고 이기적인 사람. 아내는 한번 놓아버린 일을 다시 잡으려 하지 않는 나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달리던 버스가 덜컥 멈추어 서도 넘어지는 법인데 아내에겐 여유가 없었다. 머리를 텅 비워놓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채워보리라는 나의 계획을 믿지 못했다. 더구나 나의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한 번은 증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부과에나 가봐요. 엄살 부리지 말고. 그게 아니야. 천천히 가사를 익히고 당분간 당신의 뒷바라지를 하겠어. 아내는 나의 계획을 전적으로 반대했다. 기다리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듯 거침없이 단호했다. 아니요. 더 이상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인 여자라서 미안해요. 아내가 낯선 고객들과 만나는 사이에 나의 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나의 비현실적인 연애 편지에 반해서 친정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모하게 동거를 결심했던 아내에게 부동산 중개사 소질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여기저기 아파트를 사들여 주택 임대업을 하는 친정아버지와 부동산 투기로 알짜배기 재산가라는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생각은 어째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가. 부모의 불로소득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하던 아내의 젊은 한때만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제서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저녁을 지을 기분이 사라지면서 식욕 또한 자취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오후 3시의 숲은 고요했다. 숲은 늘 그대로인 것 같았으나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검은고의 둔중한 울림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잡목 덩굴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르자 이어 다른 한 놈이 따라 올랐다. 가을 숲에서 때늦은 사랑이라도 하는 걸까? 숲속은 고요했지만 무슨 일이든 일어나고 있었다. 습기 찬 나무 밑동은 물음표 같은 버섯을 피어올리고 다람쥐들은 바삐 도토리를 물어들인다. 낙엽은 쌓여 조금씩 분해 작용을 거듭하여 기꺼이 걸음으로 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숲은 나의 증세를 잠재우고 있었다. 이제 상처는 아무로 두꺼운 딱지가 앉아버렸다. 그 딱지만 떨어지면 다시는 증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숲이 고요한 것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며 숲이 바람에 술렁이는 것은 마음이 설레고 있는 탓인지 모른다. 여자는 매일 똑같은 점퍼를 입고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다만 목에 메고 있는 스카프만 매일 바뀌었다. 검소하면서도 어딘가 현실적이지 못한 일면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기계적인 손놀림과는 어긋난 눈빛이 몽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짐작을 하게 했다. 일주일째 나는 여자를 만나온 셈이었다. 약속하지 않았으면서도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그날은 여자의 눈빛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운명이라는 걸 믿으세요? 글쎄요. 나는 한 번도 운명에 대해 지독하다느니 하는 저주를 한 적이 없고 불만스러워한 적이 없었다. 한때는 운명을 개척한다는 식의 표현을 즐겼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여자의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라 왔다. 가난한 운명 때문에 지독한 근시가 되었으니까 운명에 희생당한 셈인가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이야기할 용기가 없어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녔어요. 키가 1년에 15cm가 자라 교복 바지를 다시 맞춰야 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 골목길에서 안경 낀 아이를 만났어요. 야, 너 안경 내놔.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애가 안경을 벗어주더군요. 찌푸린 얼굴이 인상을 쓰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안경은 도수가 무척이나 센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어지러운 안경을 쓰고 다녔죠. 묘하게도 칠판 글씨는 선명했기 때문에 벗을 수는 없었어요.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운가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계단을 헛디딘다든가 넘어지는 일이 잦았죠. 눈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안경에 적응하느라 눈알이 팽팽 도는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사는 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 인상을 쓰면서 골목길을 막아서면 뭐든지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작은 깡패였군요. 그런데도 표정이 너무 선량하세요. 여자는 무기력하다는 표현 대신 선량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실 안경 이외에 더 이상 빼앗은 것은 없었어요. 그날 밤 뛰기 시작한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는 거려. 여자가 하하 웃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나는 눈을 들어 여자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기계적인 움직임은 질서정연하게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탄식하는 듯이 정지하였다. 그 잠깐의 휴지부는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을 자아내었다. 움직이는 순간이 거짓이고 쉬고 있는 순간이 여자의 진실처럼 여겨졌다. 책을 읽다가 잠시 쉬기 위해 눈을 들면 여자도 뜨개질을 멈추고 잠시 눈을 드는 것이었다. 그 사소한 일치에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여자는 얼굴보다 훨씬 나이 든 손을 가지고 있었다. 저 정도의 연륜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살아온 걸까. 여자는 매일 그곳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나는 책을 읽었다. 이상하게도 그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내의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가 나의 계좌에서 솔솔 빠져나가고 머지않아 비어버리리라는 사실도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시로 나를 괴롭히던 가려움증을 잊을 수 있었다. 여자의 단순한 손놀림이 그런 불안을 잠재우는 듯 싶었다.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자에 앉아 있었다. 여자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여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어룽대고 맵싸하고 카랑카랑한 바람이 불어와 둘 사이의 공간을 은밀하고도 친밀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자연은 사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위기였고
뚜렷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금씩 설레고 있었다. 누군가의 본질에 닿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것이었다. 스웨터의 몸통은 어느새 완성되었다. 아이보리색과 갈색의 체크 무늬는 그녀의 사랑과 정성이 교직되어 있는 것 같이 푸근해 보였다. 이제는 팔을 짜는 모양이다. 솜씨가 굉장한데요. 벌써 스웨터가 완성되어 가는군요. 부군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여자의 입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벌려질 듯 하다가 도로 다물어졌다.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가로놓였다. 그는 누워 있어요. 뺑소니 사고였죠. 일찍 병원에 갔으면 척추를 못 쓰게 되지도 다리를 절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외출하기를 무척 꺼려요.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누에고치처럼 내면으로 침잠되어 있어요.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안 순간 자신을 가두어버린 거예요. 본래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파요. 그러시군요. 무슨 말로 위로해 드릴지. 아닙니다. 산다는 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몸의 고통을 묵묵히 지고 가는 일, 그게 삶이라고요. 하지만 힘들군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 것도 남편의 고통을 함께 견디기 힘들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살아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삶도 그리 수월해 보이진 않죠? 한때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제 몸뚱이 하나도 건사하기 힘겨우니 말이에요. 제 아이가 말하더군요. 아빠를 믿을 수 없어 엄마를 택한다고요. 정말 쇠뭉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정말 인생은 계획할 수 없는가 봐요. 아이라도 있었다면 훨씬 견디기 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미래이고 희망일 테니까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좀 더 경제적 기반을 잡은 후에 갖는 것이었지요. 그땐 정말 삶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여자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순간 등허리가 서늘해지면서 갈비뼈 안쪽이 조금씩 스멀거리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도진 증세로 나는 당황하고 있었다. 이젠 다 나았다고 믿었는데 착각이었나? 그 스멀거림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전에 나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머리가 하얗게 발해갔다. 힘을 주어 여자를 꽉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훅 여자의 머리카락 냄새가 맡아졌다. 강렬한 여자의 채취가 느껴졌다. 여자가 온몸으로 나에게 쓰러졌다. 격렬한 파도가 둑을 허물면서 둘을 쓰러뜨렸다. 아찔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순간의 착각이었던가. 여자는 조용히 자신의 운동화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운동화 코에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소나기가 시작될 때 암시처럼 떨어지는 빗방울이었다.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여자의 첫인상이 떠올랐다. 여자는 분명 나의 내면을 읽고 있었다. 갑작스레 도진 가려움증과 형언할 수 없는 충동을, 차오르는 이상한 열망으로 가슴이 뻐근한 것을 여자는 느끼고 있었다. 미묘한 분위기가 그랬다. 나는 되는 대로 떠들어댈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공연히 가슴 아프게 해드려서. 그래도 역시 부군께서는 행복한 분입니다. 그는 수술로 다리를 잃은 후에도 끊임없는 망상에 시달렸어요. 환지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잃어버린 다리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거예요.
퇴원해서 한 달쯤 되었을 때니까 환부는 거의 회복되었을 때죠. 한 번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가려우니 긁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절단하지 않은 왼쪽 발가락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른쪽을 긁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긁어줘. 내 오른쪽 다리. 처음엔 호소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면 마구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는 분명 없는데 가려움증은 엄연히 존재하는 고통. 그 고통 앞에서 나는 타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집을 나서는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의사는 교감신경 파괴술을 권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가려워 미치겠다.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몇 번이나 의사는 수술 날짜를 잡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수술 거부는 지독히 완강했어요.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그러면 잠시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는 다시 재발하는 가려움증. 지옥과 천국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드셨겠군요. 어느 날 문득 남편의 마음이 깨달아지더군요. 다리를 잘린 것은 자의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고통이 있는 한 다리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고통마저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다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의 남편에게 강렬한 동료의식을 느꼈다. 사람들은 애써 고통을 반추하면서 살아간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는 아닐까. 다리의 통증마저 잃어버리면 세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것만 같은 느낌. 그의 의식 세계와 나의 의식이 같은 뿌리에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끊임없이 가려움증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선생님을 보는 순간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그저 마음이 통할 것 같았고요. 고맙군요. 하지만 난 형편없는 인간이요.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허공 속으로 잘린 다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이 순간 증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죠.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난 재미라곤 통 없는 인간입니다. 사모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분수에 넘치도록. 왜 중요한 순간에 말은 내 의지를 배반하는지 모르겠다. 아내를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나는 혀에 칼날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무수히 내뱉은 거짓의 업으로 혀가 자신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진실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여자의 얼굴은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낸 탓인지 매우 피로해 보였다. 제가 참 주책이죠.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다정하게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엔 조바심이 일었다. 당장 무슨 말이라도 건네어 여자를 불러 세우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목은 꽉 잠긴 채 한마디도 발음되어 나오지 않았다. 여자의 멀어져가는 등을 바라보자니 지독한 상실감이 몰려왔다.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허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반대편 능선을 타고 산기슭 쪽으로 내려왔다. 멀리 서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보았던 화장터의 굴뚝에서처럼 연기가 느릿느릿 신음을 내며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번뇌를 태우십시오. 미련을 태우십시오. 욕망을 버리십시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연기는 나직한 목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자동응답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 녹음 시각은 아빠 내일 내 생일인 거 잊어버리지 않았지? 학교 앞에서 애들하고 파티 열기로 했는데 피자집에서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한동안 수화기를 대고 가만히 있었다. 등허리가 서늘해지면서 예의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리에 누워 옆구리를 긁고 있자니 자신의 육체가 장난삼아 뒤집어 놓은 풍뎅이처럼 여겨졌다. 장난삼아 날개를 찢은 채로 뒤집어 놓으면 풍뎅이는 지칠 때까지 제자리에서 맴을 돌았다. 그 악동 시절의 업이 고스란히 환원되어 나를 지배하는지도 모른다. 너무도 전생과 이생의 주기가 짧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길지만 인생은 지독히 짧다. 역설적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에 학교 앞은 아이들의 무리로 혼잡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미숙한 표정에 얼자라 버린 아이들이 갓 심은 묘목처럼 신선하고 어설펐다. 그때 목이 허전하고 종아리가 기다란 침울한 표정의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낯섦, 쓸쓸함, 연민 따위의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아이를 집 밖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외면하고 싶은 감정을 누르며 나는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배고프지? 피자를 시킬까? 아니요, 애들이 곧 오기로 했어요. 애들하고. 아이는 탁자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간의 이별이 만든 숨길 수 없는 거리를 확인시키고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앞으로 뭘 공부하고 싶지? 중학생인데 미래를 설계해야지. 아이는 시큰둥한 표정일 뿐 말이 없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동작에는 한 가닥의 진지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딸에게 아무런 꿈도 심어주지 못했고 그의 속내를 조금도 들여다볼 수 없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이루며 들어섰다. 무릎이 드러나게 짧게 올려 입은 스커트와 포도주 빛으로 염색한 머리가 시선을 잡아챘다. 아이가 손을 들어 팔랑개비처럼 흔들었다. 아이의 침울한 표정이 금방 환해졌다. 아빠, 나 가야 돼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용돈을 건네자 모든 용무가 끝났다는 듯 미련 없이 아이가 일어섰다. 사춘기의 불안한 정서가 고스란히 전염될 듯한 아이들 무리 속으로 나의 아이는 사라졌다. 그때 갑작스럽게 얘의 그 가려움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여자의 집은 외진 곳이었다. 숲으로 가는 길이 무척이나 낯설었다. 숲이 무너지고 있대요. 여자가 말했다. 어쩐 일인지 주택가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었다. 낡아가는 폐타이어와 녹슨 깡통들, 반쯤은 흙에 묻힌 채 희미하게 흔들리는 비닐봉지, 말라가고 있는 나무 뿌리들, 무심코 눈을 들면 생살이 찢긴 듯 빨갛게 드러난 산자락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잠시 쉬다가요. 여자는 잠시 나무 뿌리에 걸터 앉았다.
저 폐타이어 좀 봐요. 질주하던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며 조용히 낡아가고 있네요. 정말 연민이 느껴지네요. 여자는 말했다. 내가 바로 그런 폐품이요. 나는 말했다. 여자의 얼굴에 이심점심의 미소가 번졌다. 점점 사회어가는 햇살 사이로 아파트들이 거대한 맘모스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바라다 보였다. 그런데 숲이 깎여나가고 있었다. 상수리 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들이 거꾸러져 있고 잡목숲은 온통 생선 내장처럼 파헤쳐져 있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군요.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여자와의 추억이 허물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여자가 일어섰다. 황토길이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먼지를 피우며 드나들고 있는 황토길을 여자는 말없이 가고 있었다. 따라오지 말아요. 풀썩거리는 먼지에 뿌얘진 슬리퍼를 끌며 여자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때 한 대의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다. 여자를 지나치는 짧은 순간 높은 운전석에 앉은 얼굴 붉은 사내가 감자를 먹이는 외설스러운 손짓으로 여자를 야유했다. 동시에 조수석에 앳된 젊은이의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해소되지 않은 욕망과 음험한 열정이 비틀린 채 표현되는 것을 나는 쓸쓸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랫도리가 맹렬하게 팽창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여자가 도망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내 머리엔 뿔이 솟아나고 있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여자를 잡아야 해. 나는 조급했지만 여자는 맨발로 강을 건너 조둥이 걸린 천막 속으로 사라졌다. 가설무대처럼 어설프게 차려진 포장마차였다. 아니, 하얀 옥양목이 휘날리는 상청이었다.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애타게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막 틈으로 바라다 본 그 안의 풍경은 은밀하고 따스했다. 그곳에서 두껍고 뭉툭한 손으로 안주거리를 준비하고 있던 사내는 절름발이었다. 소주 반병만 줘요. 사내는 파 썰던 동작을 멈추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모든 게 이렇게 반복되고 마는구나. 지난주의 휴일에도 그 지난주의 휴일에도 여자는 여기에 있었구나. 혹시 전생에도 이런 포장마차에 간이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손가락이 뭉툭한 절름발이 사내가 집어주는 술 안주를 먹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자의 얼굴은 점점 홍조를 띠기 시작했다. 여자와 사내 사이에는 점점 은밀한 공기로 가득 차고 있었다. 내가 틈입할 공간은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목이 메어 그곳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엔 숲이 사라지고 그 천막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한 열망만이 가득 차올랐다. 꿈을 깼을 때 나는 얼른 창문을 열고 숲 쪽을 바라보았다. 새벽 안개에 쌓인 숲은 그대로였다. 느닷없이 안도감이 몰려왔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았다. 러닝 내의에 피가 묻어 있었다. 갈빗대 근처의 피부는 핏자국으로 말라붙은 채 벌겋게 부어 있었다. 이상한 꿈을 꾸면서 밤새도록 긁어댄 모양이었다. 연고를 바르는 동안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울 속의 사내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할 정도로 머리가 자라 있었고 숙취로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전형적인 실직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거울 속의 사내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나는 대답했다. 할 일 없이 머리칼만 자랐군. 사내가 말했다. 생각이 많아 그래. 나는 대답했다. 이발소에 들러 이발을 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상쾌해졌다. 꿈 때문인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간절해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는데 택배회사의 직원이 찾아왔다. 발신인이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짐꾸러미에는
겨울 잠옷과 세탁소 커버가 씌워진 코트, 겨울 양복들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있었다. 숲은 적막했다. 어제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다. 발밑에 밟히는 낙엽의 감촉이 훨씬 부드러웠다. 웬일인지 여자는 오지 않았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데에 대한 명구스러움 때문인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던 여자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숲은 점점 그녀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상수리 나무 사이로 숨어있는 그늘이 그녀 같기도 했고 직덩굴 뒤로 숨는 청설모를 그녀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날이 밝으면 희미해져 버릴 것 같은 여자의 얼굴이 참혹하게 그리워졌다. 그러다 할 일 없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 화당 놀랐다. 완성된 스웨터를 입힌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이라도 산책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자 촉촉한 속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나는 5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책을 펼쳤다. 육체는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근심의 원천이 되네. 그리고 우리를 덮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참다운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육체는 우리를 사랑과 정욕의 공포와 온갖 종류의 공상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게 하며 흔히 말하듯이 실제로 사고의 능력을 몽땅 빼앗아가네. 이 세상의 삶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적게 육체와 교섭하고 교제할 때 또한 육체적 본성에 탐닉하지 않고 신이 우리를 풀어주려고 할 때까지 자신을 순수하게 지킬 때 우리는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고 생각하네. 어둠이 갑작스럽게 밀려왔다. 활자에 드리운 어스름이 흘러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도로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등불이 전멸하고 있었다. 이국에서 축제라도 열리고 있는 듯 했다. 여자는 끝내 오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엔 발자국 하나하나에 추가 매달린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예의 증세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증세는 점점 교활해지고 있었다. 간밤에 긁어댄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피가 나오도록 긁었지만 가려움증은 점점 교묘해지고 집요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 저지르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육체적 본성에 탐닉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나는 어느새 남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한남동에서 타워호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서 있었다. 일정하게 서 있는 가로수 아래 독버섯처럼 돋아나 있는 것은 여자들의 실루엣이다. 가끔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여자들의 모습을 발가벗기듯 비추며 사라졌다. 불빛이 사라지자 일순 주위는 어둠에 잠겼다. 플라타나스의 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윙윙거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3번째 가로수 밑에 서 있는 여자의 바바리 자락이 펄럭였다. 여자의 옷차림은 의도적으로 허술했다. 펄럭이는 옷자락 사이로 가끔 허벅지가 드러났다. 팔등신의 미끈한 몸매는 어둠 속에서도 도발적이었다. 3번째 여자의 얼굴은 좀채 보이지 않았다. 스카프로 가린 얼굴에 가로수 그림자가 음영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결이 사나워졌다. 플라타너스 가지들이 여자들을 향해 회회 손을 내저었다.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데 나는 3번째 여자를 끌고 산으로 들어갔다. 성질머리 한번 급한 양반이네. 팔등신의 여자는 현실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스카프를 벗기자 화상으로 일그러진 뺨이 드러났다. 모욕당하는 건 못 참아요. 나도 한때 미인이었어요. 여자가 스카프를 다시 썼다.
누구나 나도 한때는 이런 시기가 있지. 나도 한때는 시를 쓰듯 카피를 썼지. 여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누웠다. 바바리는 순간 돗자리처럼 펼쳐졌다. 나는 화상 입은 여자를 향해 엎드렸다. 바람 끝이 메워졌다. 돌멩이가 있는지 무릎이 아팠다. 아프다는 생각 이외에 머리가 비어갔다. 욕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뭐 하는 거예요? 화상 입은 여자는 버럭 화를 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나는 백치처럼 웃었다. 내가 여자를 성욕 때문에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 가려움증 때문이라는 것을 화상 입은 여자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갑자기 화상 입은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나는 고꾸라졌다. 미친놈, 바바리가 펄럭이며 사라졌다. 증세는 매일 나를 괴롭혔다. 야비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허공 속에 잘린 다리가 날아다니는 환상이 보이면서 예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등줄기를 흐르는 서늘함이나 손 닿지 않는 곳의 스멀거림, 끊임없이 인내를 시험하는 가려움증에 시달리면서 충동적인 파괴욕을 벗어나느라 나는 매일 진이 빠졌다. 그렇게 시달리고 나면 눈앞에 아득한 사막의 지평선이 펼쳐지고 나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는 매일 숲에 나갔지만 증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자를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에 나는 기묘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의 예감에 강렬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조감과 설렘이 뒤섞인 그것은 여자를 다시 만나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증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었다. 이는 여자를 만나보기만 하면 가려움에서 벗어나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자의 신원을 알아낼 아무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황망했다. 나는 근처의 아파트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반경 2km 이내의 아파트를 원경에서부터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자주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매일 오후에 산책 나가던 여자를 아세요? 한 38쯤 되었을 겁니다. 흰 운동화를 신고 얼굴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이 희미하고, 아니 창백하다고 할까요? 아파트 경비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남산골에서 이서방 찾기요? 등산복은 대개 붉은색 계통인데 그 흔하디 흔한 걸로 어떻게 찾아요? 청바지 입은 아줌마가 어디 한둘이요? 이 동네 아줌마들은 거의 얼굴이 하얗다 아닙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쯧쯧 하는 목소리가 뒷꼭지에 박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예감의 포로가 되어 그 술래잡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여자를 만나보는 일이 아니고서는 무엇도 불가능하리라는 예감은 이제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자신의 집요함에 놀랄 지경이었다. 매일 도로에 불과한 다리품에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솟아났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독신자 아파트를 남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 405호 아줌마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뜨개질 하시는. 네, 맞아요. 내 목소리는 느닷없이 떨려 나왔다. 그분 요즘 통 밖에 안 나오시던데 어디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작년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영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돌아가시다뇨? 뺑소니로 들어놓은 지 7년 만이었죠. 참으로 안 되었어요. 근근히 뜨개질로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이명처럼 귓속에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환지통을 앓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였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남편의 고통을 아파하는 환상지에 빠진 그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기억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아 남편의 허상을 안고 그리 힘겹게 아파한 것인가. 그녀의 남편에 대한 환상이 내 가슴에 아픔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멀리 숲 쪽을 바라다 보았다. 마침 지고 있는 일몰로 한쪽 능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흡사 숲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등허리가 서늘해지면서 휑하니 바람이 불어왔다. 갈빗대 안쪽이 스멀거리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가려움증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만질 수도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 깊숙한 곳이 참을 수 없이 가려워지는 것이었다. 나는 경비가 인터폰을 넣는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가려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